만약 제2의 IMF가 온다면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1997년 겨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그해 겨울, 해고 통지서는 눈처럼 쌓였고 평생 모은 돈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건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안전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환율은 오르고 금리는 흔들리고 뉴스는 연일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는 극단적인 이야기야.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5살에서 40살 사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IMF를 직접 겪지 않았거나 너무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제2의 IMF가 온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2의 IMF라는 말이 뉴스에 나올 때 사람들은 그걸 국가 단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은행, 대기업의 이야기라고 선을 긋죠. 하지만 실제로 충격이 닿는 곳은 항상 개인의 삶입니다. 월급이 줄고, 승진이 멈추고, 이직이 어려워지고, 집값과 자산은 버티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특히 25세에서 40세 사이, 이 나이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시기입니다. 집을 살지 말지, 결혼을 할지 말지, 투자를 시작할지 말지, 한 회사에 계속 남아도 되는지, 문제는 이 선택들이 경제가 평범하게 흘러간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전제가 틀렸다면요? IMF는 갑자기 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서서히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일상으로 착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월급은 안전합니까? 지금 당신의 자산은 한 방향에만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계획은 설마 라는 단어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멈칫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은 위기가 오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 일 없다고 믿는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 은행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그래서 IMF 같은 일은 쉽게 오지 않는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빼고 있습니다. 경제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카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카페는 매일 수천 명의 손님이 와서 돈을 맡기고 쿠폰을 받아갑니다. 문제는 이 카페가 모든 손님의 돈을 한 곳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빌려주거나 확장 공사에 사용합니다. 이 카페가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손님이 동시에 자기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국가 경제도 이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제2의 IMF가 무서운 이유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괜찮은 거 맞아? 혹시 나만 늦은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퍼지는 순간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 시스템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메커니즘은 이것입니다. 위기는 무너져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미국 뉴스에서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자기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특별한 금융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은행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뉴스는 조용했지만 현장은 이미 달랐습니다. 며칠 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회사들은 채용을 멈췄고 해고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이 남자는 말합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폭락이 아니었다. 모두가 동시에 입을 닫았다는 거였다. 카페, 식당, 사무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버티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1997년 한국도 그랬고, 유럽 재정위기 때도 같았고,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위기는 뉴스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신호부터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먼저 비용을 줄이고 그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 넘어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고용시장의 온도가 갑자기 식습니다. 해고는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채용 공고가 사라지고 이직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체감하면서도 아직 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방향성이 갈라집니다. 어떤 자산은 버티고 어떤 자산은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바뀝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해. 현금이 최고야. 괜히 움직였다가 손해본다. 이 말들이 동시에 늘어날 때 공포는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모두가 과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IMF 때는 어땠지? 2008년엔 누가 살아남았지? 역사를 다시 꺼낸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대비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면 그건 공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다음 장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막아줄 거야. 물론 정부는 개입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모든 개인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손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위기에서 가장 늦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